이제 순서가 이제 영어, 국어, 수학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과목을 마지막에 넣어서 밀려가지고 이제 첫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과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어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영어의 제일 고민은 공부를 어느 만큼 해야 되는가. 이제 항상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일단 대부분의 공부는 수학, 국어,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어나 과학이 거의 비중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이제 많이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 할지부터도 약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할애하는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학생들한테 해주는데, 이제 마른 모래를 쌓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요. 계속 삽으로 쌓아 올리죠. 근데 마른 모래라서 계속 흘러내립니다. 계속. 근데 그나마 아주 많이 쌓으면 조금씩이라도 쌓아 올려지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드문드문 이렇게 삽을 한 번 던지고 또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안 하는 것도 아닌 채로 계속 영어 공부를 뭔가 하는 거는 같은데 실력이 쌓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는 분명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실력은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영어는.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은 시간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젖은 모래를 쌓듯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만 쌓더라도 단단하게 쌓아야지 착착착 붙으면서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고, 저희 학원의 영어 프로그램은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다지는 중심으로, 다져서 올리는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라고 이미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다져나가는지 이제 그거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영어라는 과목이 이제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니까 중요성이 약간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이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영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은, 일단 수시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나 논술 전형, 특히 논술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최저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저에서 절대평가,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때 영어가 되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고정적인 점수로 등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평가는 국영수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름 잘 본 것 같은데도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영어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은 3개 틀리면 1등급이고 7개 틀리면은 2등급이에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럼 2등급까지만 틀리더라도 수능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큰 손해를 나지 않고, 더군다나 만약에 영어를 1등급이라도 맞을 수 있다면은 다른 타 과목에서 약간 망신 과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의 전략으로 삼았던 과목 중에 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가 힘이 되어서 논술을 치르거나 수능 뭐 학생부 교과에서 최저를 맞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자주 합니다. 저희가 실전적으로 많이 그런 학생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영어는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놓을 수 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면 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시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영어를 많이 반영한,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도 영어를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 상대평가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절대평가지만은 뭐 가산을 하거나 감점이거나 가산점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적용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등급에 따른 점수차가 생겨요. 그런데 좀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적당히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거의 반영을 많이 안 하는 대학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에서 영어를 망쳤을 때 정시에서, 그러면 영어를 많이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방법에서는 약간 어떤 게 문제냐면은, 그런 학생들, 영어만 망쳤지만 국어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거기에 대고 몰릴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추압도 잘 안 돌고 이제 그런 약간 치열해짐이 좀 더 증폭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거나 적당히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이제 다른 점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영어 점수의 등급 한 등급의 차이가 학과의 레벨을 다르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은 과라면은 학교의 레벨을 한 칸 정도는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어까지도 잘 보면은 선택지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추합도 나중에 잘 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영어는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제대로 잘 공부해서 이제 좀 2등급 최소 2등급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1등급을 맞는 게 입시에 많이 유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제 1년 로드맵인데요. 우선 1단계가 윈터스쿨이고 요거는 재수생들의 로드맵하고도 비슷한데요. 1단계가 윈터, 이제 재수생은 요걸 선행반이라고 하는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3월부터 6월, 3단계 7월부터 9월, 이제 4단계 10월인데 3, 4단계를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는 이제 재수생들도 똑같지만은 이 마지막 10월부터는 완전 실전적으로 모의고사 중심으로만 거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는 이제 윈터스쿨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윈터 때는 저희가 추론의 핵심 원리와 필수 구문을 이제 가르쳐 줄 건데 학생들한테 이때 배운 필수 구문은 이제 추론도 학생들이 이제 거의 감에 의존해서 영어를 풀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데가 되게 거의 많이 널브러져 있지만 거의 수능의 유형이 대의 찾기, 주제 찾기이다 보니 그냥 얻어 걸린 한 문장만 잘 해도 잘 맞아 떨어져서 맞추는 경우가 제법 많아서 학생들 한번 영어를 이제 자녀분들한테 너 영어 좀 해석 잘하는 거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도 다 스스로 알아요. 영어를 내가 해석은 잘 못하는데 우연히 뭐 점수만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거의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아까 제가 젖은 모래를 쌓듯이 쌓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론도 기본기가 있어요. 주제를 찾는 원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휘도 근원적인 어감을 알아야 그 하나의 어휘만으로도 그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어나가면서 대충 감으로 잡아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 처음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 글의 주제문이 뭐같니? 주제 문장을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정말 찾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영어를 1, 2등급 맞는 친구들도 이 전체 글에서 어디가 주제문인지를 잘 못 찾아요. 선생들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추론의 핵심 원리 주제나 키워드를 빠르게 잡아내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이제 겨울방학 때, 윈터 때 길러줄 거고, 이제 구문도 필수적인 구문들을 공부를 할 건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윈터 때 배운 그 필수 구문을 거의 1년 가지고 갑니다. 되게 천천히 다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놓고 나면 이제 학기 중으로 갔을 때, 우리 겨울에 이거 배웠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원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할 거고 이제 3월, 6월부터는 수능평가원 기출, 7월, 9월은 교육청 기출, 그다음에 10월은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차곡차곡 이제 쌓아 올려갈 거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이제 이거는 이 5단계는 이제 공부를 말하는 건데 이제 5가지 이제 항목이 있죠. 영어를 공부하려면 이제 신탁스라는 거는 구문이고 리딩은 이제 독해를 말하는 거죠. 독해, 어휘.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리뷰인데, 이제 복습인데, 저희가 다지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어는 적은 시간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은 다지기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를 되게 저희는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리스닝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빠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좀 빠르게만 하면, 이제 신탁스는 이제 그 자료에 있으니까, 우선 한국식 문법 수업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정말 문법을 위한 문법,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정말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만 수업을 해줄 거예요. 문법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독해가 신탁스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전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구문을 배우고 나면은 바로 적용해보는 예문이 있고 대부분 수능 기출 문장으로 만들거나 이제 장문을 제가 간단하게 보통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그 구문을 차곡차곡 붙여 나가게 될 거고 이제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독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수업 이것만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잘 구현이 안 되는데 저희의 수업 방식이 저희가 되게 집요하게 수업을 합니다. 그 한 지문 한 지문을 되게 꼼꼼하게 보면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주제를 찾아내는 훈련을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본문 중에서 어려운 문장은 밑에다가 이렇게 빼놔서 손으로 직접 해석을 써보게 해서 구문과 결합을 해서 이제 학습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단어는 저희 자체 단어장을 쓰는데요. 요 단어장은 여기 뭐 그 예시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전치사 편에 사파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것도 전치사의 근원적인 어감을 통해서 넓히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뜻을 1, 2, 3, 4, 5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근원적인 느낌이니까 이렇게 너네가 유추해서 너네가 안 외웠더라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 저희의 어휘 수업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넓혀 나갈 것이고, 그 여기 이제 복화에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매일 아침마다 테스트를 보고, 아침에 통과를 못하면 점심시간에 재시험을 보고, 점심시간에 또 통과를 못하면 저녁시간에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종반 학생들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 그리고 그 5일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확실한 이중한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오늘 만약에 단어장으로 35일치를 외웠으면은 5일 전에 봤던 30일치를 같이 외워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 젖은 모래처럼 이렇게 이제 쌓아나가는, 그렇게 이제 해서 이거를 2번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4번을 보는 거예요, 단어장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고 다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똑같은 2번이라도 훨씬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뷰 노트인데, 이 리뷰 노트가 거기 잘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실제 예시거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학생들이 눈으로만 보면은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그 교재에 생겼던 필기들을 깜지를 쓰듯이, 근데 이제 깜지는 쓰고 버리는 연습장이지만 기왕이면 깜지를 줄 맞춰서 쓰면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깜지를 쓰듯이 리뷰 노트를 작성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과에서 걷어서 다 점검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장난 아니게 혼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듣기가 있는데, 듣기도 이제 학생들이 보통 혹시 이제 2-3개씩 틀리는 학생들은 원래 듣기는 한 70%만 들려도 다 맞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못 듣는 데가 있어도 중요한 데만 잘 들려도 맞추는데, 듣기를 2-3개씩 틀린다는 얘기는 50%를 잘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기를 그냥 모의고사, 학생들이 듣기 할 때는 그냥 한 해 모의고사를 틀어놓고 그냥 막연하게 듣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가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고요. 하루에 한 문제씩을 하는데, 문제를 풀고 구멍 뚫린 부분을 채우기로 2번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으로 다 쓰는 작업까지 해요. 듣기가 약한 학생들은. 좀 잘하는 학생들은 2번째 단계까지만 해도 되는데, 듣기가 되게 현저하게 안 되는 학생들은 3번째 단계까지 진행을 해서 아예 그 전체 스크립트를 다 손으로 적게 해요. 그래서 하루에 1개 정도 하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듣기 성적이 안 오른 친구들을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대충 보시니까 제가 왜 처음에 젖은 모래로 비유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저희는 이렇게 공부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적은 영어 시간에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저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고3 내내 이렇게 끌고 갈 거니까 잘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과 김혁재 선생님입니다. 네. 어떻게 잘 듣고 있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올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 자체가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킬러 문항 자체를 배제하겠다. 그리고 킬러 문항 배제의 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과목이 국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6평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교육과정 밖에 있는 문제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런 문제를 냈냐 하는 걸로부터 이제 촉발된 어떤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
올해 수험생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으시죠. 대체 어떻게 변화하는 거냐. 그런데 이제 9월 평가원이 한번 치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연달아 내년에 대한 입시 정책, 그 다음에 뭐 28학년도에 관련된 입시 정책까지 이렇게 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갈피를 좀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특징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꾸준히 변별력을 확보해 왔고, 꾸준히 수험생들한테는 어려운 과목이다. 그리고 이 추세 자체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 출제 경향을 알고 정확한 대비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6평 이후에 발표한 정부의 방침이 이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초고난도 문항,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출제 자체는 배제한 게 맞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라든가 EBS 외에 소재 연계, 간접 연계로 이루어져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제재를 가지고 문제 자체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EBS 연계율을 확 높였어요. 지문도 연계를 하고 보기 자료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교과서라든가 EBS 연계 규제 외의 거는 내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방침 자체가 지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이란 게 시험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선택지로 변별력을 이제 확보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9평 시험에서 다시 이제 부각된 게 문학 영역이에요. 독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워낙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낮아졌을 때 적응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면, 문학의 난이도 자체가 급상승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 자체가 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독서의 난이도와 문학의 난이도가 균등화됐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포인트 잡는 부분이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독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독 능력 자체를 요구해서요. 이런 경우에요. 학생들이 막 이제 모의고사 때 막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시간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뭐 빠르게 읽다 보니까 놓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지를 판단할 때 시험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는. 이게 뭐였지? 이러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 여기에 있었네. 요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되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만큼 정확하게 공부하는 능력 자체를 쌓아야 된다. 이게 이제 독서에 이제 바뀐 점이고, 그 전에는 의미를 이해해라 였어요. 지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한번 너 이해해봐, 이거였다면, 지금은 지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해줄게, 이 설명 너 정확하게 읽었어? 요런 쪽으로 이제 약간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선지 판단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됐다라고 써놨는데, 문학은 기본적인 특징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다의성 자체를 외적 준거라고 얘기하는 보기의 정보를 통해서 평가원이 통제를 했어요. 자, 이 시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보기에서 내가 기준을 이렇게 줄 테니까 이 기준 안에서 생각해 보렴.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이 어때요? 보기 자체를 먼저 읽고 외적 준거를 먼저 읽고 그걸 토대로 지문을 읽으면 지문의 내용이 명료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기준에 따라서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9평 때 어려웠던 이유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다의성을 살립니다. 이 시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거 같니?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이 시어 요렇게 맥락을 연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해석도 맞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던 학생들 입장에선 선택지를 보는데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정답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명료하지 않고 다의성 자체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작은 수험생들이 시간적 부담을 느끼게끔 각종 정보를 마구 집어넣죠. 그래서 시간적 부담을 느끼게 하고, 엄매 같은 경우는 그냥 문법 개념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법 개념을 바탕으로 선지에 있는 거에 하나하나씩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수능 국어 공부가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뭐 부모님들도 뭐 이것저것 뭐 책들도 읽으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이 개념을 알긴 알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아는 게 정확한가?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 수험생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과에서는 어이구야 그림이 안 보이네. 교재 프린트 같은 거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15페이지에 있는 사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교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자,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의 상황, 정서 및 태도, 표현 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요소들 자체를 읽어낼 수 있게끔 줄 자체를 그어놨습니다. 줄 자체를 그어놓으셨고 페이지를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단계 독해력 정규 수업과 연동인데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업 들은 내용들도 그 여백에다 필기해 놓을 수 있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내용이 매치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할 수 있게끔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그 전에 숙제 검사가 먼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약간 좀 쓴소리도 좀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선생님의 생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석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과 어려운 지문을 이 해당되는 칸 안에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를 해봄으로써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지문의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국어과 선생님들이 걷어서 직접 이렇게 첨삭 및 개별 지도 자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지문 자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노트라는 책자 뒤에 오답 노트라는 책자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 자체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봤을 때 그냥 정답만 고르는 선지가 아니라 그 옆에 학생이 그려놓은 걸 보면 가나다에다 OX, OX 다 쳐놨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근거로 이게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연습 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 이거는 맥락상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연습들 자체를 시키고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학생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기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분석 노트 뒤에 있는 오답 노트에 정리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분석 노트와 오답 노트와 관련된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들어가고 단순히 정답만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기까지의 자신의 어떤 생각의 흐름까지도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윈터 기간 동안 학생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울 텐데 단단한 기본기와 흔들리지 않는 개념을 갖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 좋은 공부 방향성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어휘 테스트, 어휘 문제 항상 2문제 이상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 실시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1년의 커리를 말씀드리면 윈터스쿨 때는 문학은 개념을 단단하게 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독해력을 올리는 프로그램 자체를 갈 거고요. 2단계에서는 교육청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서 내 약점이 뭐고 내가 잘 되는 게 뭔지를 판단할 거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최근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유형별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마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는 지문의 독해력과 선지 이해력을 키우는 거라면 7월부터 9월까지는 문제 유형별로 문제 해결력 자체를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수업 자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